현재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만족하는가?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상황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르게 선택할 수는 없었는지 생각해보자.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아직도 어떤 나라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압한다. 그런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 나라의 소수의 누군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기로 선택한다. 지금의 나는 내 모든 선택의 결과이다. 주어진 조건, 환경, 능력이 모두 다르지만 그것을 개선하거나 퇴보시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천재적 재능을 가졌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우뚝 선 사람도 있다.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핸드폰 카메라로 몇십 분만 촬영해도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용량도 많이 차지한다. 우리의 눈과 귀, 뇌는 핸드폰보다 훨씬 더 고화질로 하루 종일 정보에 노출된다. 만약 그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한다면 우리 몸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뇌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정보는 차단한다.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가 이런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는 시끄러운 공항에서도 모든 소음을 뚫고 승무원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알아차린다. 요란한 TV 소리에도 잠을 잘 자던 엄마는 아이의 우는 소리에는 벌떡 일어난다. 우리 뇌의 관제탑에서 지시한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주변에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만 보인다. 핸드폰을 사려고 생각하면 온통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만 보인다.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은 길거리에 그 자동차만 보인다.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아이와 관련 있는 정보들만 쏟아져 들어온다. 그 전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관제탑이 그것을 탐지하고 들어오게 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뇌의 관제탑은 하던 대로 판단한다. 지금의 나와 다른 나를 원한다면 다른 생각을 하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나 재미있었던 일을 모두 적어보자. 스페인 여행 가기, 춤 배우기, 중국어 공부하기, 책 쓰기, 피아노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그 목표들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분류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도 해놓자. 그러고 나면 배경 소음으로 의미 없이 무심히 흘러갔을 수많은 정보들이 이제야 들어오게 된다. 뇌의 관제탑이 중요 정보로 인식하고 보내줬기 때문이다.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와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정보들을 계속 모아서 그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해야 한다. 우리 뇌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고층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는 내용의 책을 읽는다면 우리 뇌는 실제로 그런 상황인 줄 알고 빨리 혈액순환을 시킨다. 어떤 사람은 손에 땀이 나기도 한다. 우리가 목표한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 뇌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의 기운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뇌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다. 이때 가능한 한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살며 그 집의 문 손잡이 모양과 페인트 색상까지 상세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뇌는 더 확실하게 받아들인다. 목표를 세부적으로 시각화했다면 이제 마감 시간을 정할 차례다. 데드라인이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마감을 정하면 계획에 추진력이 생긴다. 목표가 총이라면 마감은 방아쇠다. 직장인들이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을 때는 휴가를 앞두고 있을 때라고 한다. 시험 전날이나 발표 전날 자신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능력을 발휘해 일을 마무리해내는지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감의 힘이다. 마감은 약간 빠듯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목표를 잘게 쪼개야 할 수도 있다. 100억 부자가 목표라면
1억, 1000만원, 100만원으로 목표를 쪼개고 마감을 설정해야 한다. 매일 5페이지씩 10일 동안 문제를 풀게 한 아이들이 페이지를 10일 동안 풀게 한 아이보다 완료율도 높고 성적이 좋았다. 목표가 작을수록 달성하기도 쉽다. 최종 목표로 가는 길에 현실적인 작은 성공을 깔아두자. 작은 성공을 발판으로 자신감이 붙고 성취감이 쌓이고 추진력이 생긴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두려움은 원시 세계에서는 살아남는 필수적인 생존 본능이었다. 어둠 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면 두려움을 갖고 더 빨리 도망치는 개체가 살아남았다. 10번 중 9번이 별것이 아니었더라도 한 번이 맹수였다면 그 두려움은 목숨을 건지게 한 좋은 본능이다. 현대의 우리도 두려움이 있다. 바로 실패와 거절의 두려움이다. 우리는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사실 실패하는 것이나 거절당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감정은 그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생각해보면 그전에도 성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거절당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 능력은 좀 나아졌을 것이다. 생명보험 영업을 하던 시절 나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보험도 쓰겠어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56명당 1명은 네라고 대답했다. 한 번의 실패나 거절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도에 성공이 있었는지 그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승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승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모든 승자는 수천 번의 실패를 바탕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시간을 주로 보내는 5명의 평균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인간은 더 쉽고 편한 환경에 노출되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내가 원하는 삶과 가까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속한 모임, 동호회, 단체, 학교,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한다.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사람은 아마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일 것이다. 결심을 알리는 순간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친다. 나이가 많다, 적다,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해서, 잃을 것이 있어서, 경험이 없어서, 위험하다, 경기가 나쁘다, 의욕이 앞선다, 의욕이 부족하다. 온갖 이유가 나온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을 올가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삶을 원하면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다. 부정적인 사람들, 꿈도둑, 정서적 흡혈귀를 멀리하자. 그렇다고 물불 가리지 않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의 간섭은 거절하고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조언이나 행동을 따라해야 한다. 이런 모든 활동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탄하게 흘러가지도 않는다. 예상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게 쉬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삶이라는 자동차를 타고는 조수석에 앉은 누군가에게 핸들을 맡겨버리는 격이다. 진짜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좋아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유에 있다. 자유를 얻을 것인지 선택하자. 이 책은 이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일반인을 위한 책이다. 나는 대학 시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날이 많았다. 졸업 후 겨우 한 경제방송사의 PD로 입사했다. 당시 월급은 160만 원이었다. 게다가 악착같이 모은 4천만 원을 사업 실패로 날려버렸다. 지금의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나도 여러분 옆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금수저도 천재도 아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 슈퍼노멀이 될 수 있을까? 성공은 운과 실력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의 성패는 운과 실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운도 실력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는데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운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당첨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실력은 자신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운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운으로 성공한 경우 실력이 없다면 성공을 유지할 수 없다. 성공했다면 자신의 성공을 분석하고 성공을 반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한 번의 성공으로 자만하여 노력하지 않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이 많다. 내가 왜 성공했는지, 반복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운이 좋았는지,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운이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주변에는 실력으로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핍하게 사는 경우가 있다. 운의 영역인 시장의 흐름이나 고객의 선호도와 같은 부분을 등한시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원시시대부터 사냥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시절에는 사냥의 실패나 이미 가진 음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을 2배 더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성공도 실패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현대시대는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죽음이 기다리지는 않는다. 지금의 1등도 계속되는 도전과 실패 끝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결과가 아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는 평생 1,000곡 이상을 작곡했다고 한다. 이 숫자는 보통 작곡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바흐가 쓴 곡 대부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도전이 있었기에 명곡을 작곡해낼 수 있었다.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는 게임을 한다고 하자. 한 번에 전 재산을 걸고 던지라고 하면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100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작은 도전을 계속해서 성공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부자들도 가진 자산을 부의 매트리스로 삼아 이런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도전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작은 성과를 반복적으로 성취해내며 성장하려는 사람들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게 할 수는 없다.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 배움의 기본은 모방이다. 인간은 모방을 하며 배운다.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라면 롤 모델을 정하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배워야 한다. 모방으로 실력을 키우고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너무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시장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상품성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객은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한다. 눈길을 끌만한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면 대중적인 아이템이 좋다. 하지만 이런 작업에서 반드시 자신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야 한다. 자신만의 특별한 요소가 없는 단순한 모방이나 베끼기로는 도덕적,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절대 원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슈퍼노멀이 되었다면 이제 시스템을 만들 차례다. 나 이외의 사람들과 조직을 구성하여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내 수준을 한 차원 높이려면 높은 차원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다. 새로운 영감과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내가 만든 네트워크에서 내 편을 뛰어놀게 한다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랜 시간을 산속의 암자에서 생활하다가 잠시 도시로 가 사람들 틈에 속하게 되었다. 그때 어떤 신문 기사에서 한 문학협회가 주최하는 헤르만 헤세의 밤이라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나는 홀린 듯 그 행사장으로 가게 되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입장권 판매원에게 나는 헤르만 헤세 씨가 직접 나오느냐고 물어보았다. 판매원은 그건 아니라고 말하며 미안해했다. 나는 그 작가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판매원을 안심시켜 주었다. 그곳에서 나는 내가 젊은 시절에 쓴 시들이 낭송되는 것을 들었다.
그 시를 쓰던 당시에 나는 젊은이다운 성향과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삶을 밝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지금의 나는 삶을 사랑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그 시에서 젊은 시절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했다. 한때나마 내게 그토록 중요하고 신성했던 시들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놀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아직 오만함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낭송자가 시 속에서 어떤 단어를 생략하거나 다른 단어로 바꿀 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처음으로 철학서를 읽으면서 수차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나서야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나는 내가 그 철학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고 마치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내면에 새기고 따를 수 있는 생각을 발견하는 것은 근사한 경험이다. 하지만 그런 근사한 경험은 세상에 수천 가지가 있다. 철학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음악에서도 미술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근사한 경험을 계속해서 찾고 느끼며 사는 것이다. 사랑에 외면당하고 선의가 짓밟히고 주어진 행운을 자기 고집 때문에 놓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괴로워하며 힘든 밤을 지새우는 것.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삶이 힘겨울 때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분노, 고통, 그리고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라 모든 것들을 적대시한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신을 원망한다. 그러나 그런 분노와 증오는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와 꽂힌다. 분노와 증오를 세상에 꺼내온 자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햇빛과 악천후는 둘 다 하늘의 얼굴이다. 달콤하든 씁쓸하든 모두 나의 인생에는 영양분이 된다. 인생에는 행복만이 있을 수는 없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이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 철이 수천 번 두드려 맞아야 강철이 되는 것처럼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야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에 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즐거웠던 날들을 의도적으로 더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쉬려고 하면 한가하게 놀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일에 허덕이며 하루 종일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기분 좋은 일, 힘이 나는 생각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가 시간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낸다는 것이다. 가능한 많이, 가능한 빠르게 여가를 즐기려다 보니 자극적인 쾌락은 늘어났지만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늘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방법만 찾다 보니 쉬고 나서도 온통 힘든 기억만 남게 된다. 사소한 기쁨을 추구하자.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만의 행복을 찾자. 절제된 행동 습관은 사소한 기쁨을 내면에서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다. 내 흥미를 끌지 않거나 보기 흉하게 생긴 것들이라도 모든 사물들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보는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든다. 대자연의 엄청난 힘에 인간이 무력해질 때가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 앞에서는 장난감처럼 보인다. 아니, 모든 존재는 자연 앞에서 장난감이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삶이 새나 개미보다는 덜 힘들 것이다.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나 새나 개미나 모두 비슷한 미물에 불과하다. 삶의 잔혹함이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무시무시함과 무질서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음악 작품에 몰두해 있는 거장이 있다. 그는 목청을 높여 신께 매달리고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짓더니 다시 폭풍처럼 장엄하게 일어서다가 잠시 쉬고 조용히 물러서면서 존경과 엄숙함을 담아 신을 찬양하였다. 나는 그 소리가 잠들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그 소리에 감싸여 있었다. 나는 문득 우리가 우리 삶을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고 시원찮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하늘이 있는 풍경으로 더 자주 시선을 옮기고 나무가 있는 자연으로 더 자주 발걸음을 하며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더 확보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거대함의 비밀을 느낄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기대와는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에 못 미치거나 부족한 경우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곳은 원래부터 그런 곳이었다. 내 생각과 기대가 다른 곳을 만드는 것이다. 그 여행지가 내 기대와 다른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생도 그렇다. 인생은 기대와는 달리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포기하듯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인생은 망한 인생인가? 찰스 디킨스는 단어 수만큼 원고료를 받았기 때문에 단어를 계속 늘리다가 전 세계 2억 부 넘게 팔린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명문장이 만들어졌다. 만약 찰스 디킨스가 자신의 가난한 상황을 비관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했다면 명작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인생이 아닐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의 사고범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진리와 이치를 알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예상치 못하는 것의 연속일 것이다. 삶은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 100가지를 생각해보고 적어보자. 한동안 온갖 싫어하는 것들만 생각나고 눈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모른다. 누군가 자신에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명령해도 우리 머리에는 분명하게 코끼리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 100가지를 생각하고 적어보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으로 흐른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원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올 것이다.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꽃이 보인다. 세상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되자. 예술가에게 상처를 입혀보라. 당신이 가한 상처가 작품으로 탄생할 것이다. 당신의 상처는 무엇으로 바뀌는가? 슬픔, 분노, 좌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성장한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짐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방식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운전자들이 있다. 가끔은 그런 운전자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면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게 된다. 그때 상대방 자동차에 붙은 초보 운전이나 장애인 운전자 스티커를 발견한다. 그러면 일어난 일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화는 누그러진다. 우리가 힘든 것은 그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일생에서 겪는 고난의 양은 일정하다는 얘기가 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키워 고난을 받아들이자.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잃었는데 어느 수행자가 와서는 신의 뜻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얼마 후 그 수행자가 자신의 염소가 죽자 슬피 울었다. 자식을 잃은 남자가 이상해하며 수행자에게 묻자 죽은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고 이 염소는 내 염소란 말이요 라고 했다. 우리는 남의 고통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한다. 이해한다고, 이제 그만 됐다고, 털고 일어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그 사람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부서진 파편들을 서둘러 주워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 파편에 손을 다친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말자. 가만히 곁에서 기다려주고 들어주자. 우리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그저 놓아줄 뿐이다. 나는 지금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개풍군 청교면의 박족거리라는 시골에서 1931년에 태어났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오빠와 나를 데리고 서울로 왔다. 대가족의 맏며느리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딸 자식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한 것도 모자라 지금으로 말하면 위장 전입을 통해 더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노력하셨다. 어머니는 혹시나 내가 다른 주소를 말할까봐 가짜 주소를 여러 번 연습시켰다. 어린 나이임에도 그런 거짓말이 기분 나빴다. 서울의 학교에서 만난 깍쟁이 짝꿍은 자기 비밀이라며 자기 엄마가 계모라고 말해줬다. 나도 용기를 내서 내 집 주소가 가짜라고 말해주었다. 다음 날이 되자 전교생이 내 비밀을 알고 있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 다행히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었다.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6.25 전쟁이 터졌다. 전쟁통에 오빠가 죽자 나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미 8군 PX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박수근 화백을 만났다. 박수근 화백의 유작전에서 화백의 전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을 쓰다 보니 나는 있는 사실보다는 상상력을 보태서 쓰는 것을 더 잘한다고 느꼈다. 그렇게 안 써지던 글이 소설로 바꾸고 나니 술술 써졌다. 내 자전적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아카시아 꽃을 처음 먹어보고 비위가 상해 상큼한 싱아 맛을 그리워하던 것에서 따온 제목이다. 싱아가 무엇이냐고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지 수없이 질문을 받았다. 싱아는 내가 산과 들에서 스스로 얻을 수 있었던 먹거리 중 하나였을 뿐이다. 산딸기나 칡뿌리로 제목을 바꿔도 상관없다. 나는 그 소설에서 내 어린 날 자연에 순응하는 삶에서 투쟁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 동안 겪은 문화적 충격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아이들은 예쁘다. 특히 내 애들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욕심을 안 내고 바라볼수록 예쁘다. 제일 예쁜 건 아이들다운 애다. 활발한 건 좋지만 되바라진 애 또한 싫다. 아이들에게는 완제품을 장난감을 주는 것보다 블럭처럼 마음대로 만들고 분해할 수 있는 장난감을 주는 것이 좋다. 아이로 하여금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얻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재미를 느낀다. 자식들에게 완벽한 결과물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과정을 건너뛰도록 하는 것이고 사는 의미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모들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극성이 책가방의 몇 배의 무게로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이 결코 무게로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기를. 집이 부모의 품 안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기를 바랄 뿐이다. 노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때는 어린 손자와 함께 있을 때이다. 생명이 소멸돼 갈 때일수록 막 움튼 생명과 아름답게 어울린다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 생명은 덧없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고 믿고 싶은 것일까? 나는 내 마지막 몇 달을 철없고 앳된 시절의 감동과 사랑으로 장식하고 싶다. 아름다운 것에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칭찬과 감탄을 보내고 싶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여기저기 허둥대며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봐두려고 생각하면 그건 이미 탐욕이다. 탐욕은 추하다. 내 둘레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 내 창이 허락해주는 한 조각의 하늘, 한 폭의 저녁 노을, 먼 산빛 이런 것들을 순수한 기쁨으로 바라보며 영혼 깊숙이 새겨두고 싶다. 이런 찬란한 시간이 과연 내 생애에서 허락될까? 허락된다면 그때는 언제쯤일까? 10년 후일까? 20년 후쯤이 될까? 몇 년 후라도 좋으니 그때가 가을이었으면 싶다. 가을과 함께 곱게 잠들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는 기준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 하는지이다.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했는지 떠올려보자.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나쁜 제품을
홍보를 통해 많이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음악 연주가 좋아서 무료 공연만 계속한다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줄 수 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노래를 부르는 것, 음악을 만드는 것,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영상을 만드는 것,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꼭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깥 세상을 모르고 물고기는 자신이 물속에 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 가족, 친구, 사는 곳, 국적, 모든 것이 당신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려면 그 틀을 깨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자. 현대의 10년은 과거의 100년과 같다고 한다. 세상은 빨리 변한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새로 생긴 길을 찾지 못해 자동차가 허공을 달리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 중에도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살아오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배움은 평생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읽어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머리로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도 직접 해보면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행동 없는 배움은 낭비다.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다.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절하는 것은 힘들다.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민망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도 하고 거절했다가 불이익이 올까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거절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에게 싫은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거절로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추측에 불과하다. 거절 때문에 생길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생긴다. 만약 뭔가를 하기로 했다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제대로 하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일이 아니라면 거절하자. 그러면 대부분의 일은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일에서 성과가 날 수도 없고 성과가 나더라도 그 성과는 내 것이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당신의 예스가 가치가 있어진다.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돈이 안 된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만큼은 돈 버는 일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일은 없다. 좋아하는 일만 해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든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든다. 우리가 TV나 SNS에서 보는 유명인들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가 지금의 모습일 것이다. 원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그 일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취향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10대의 자신을 생각해보라. 그때 좋아했던 것들 중 지금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지. 만약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올인했다면 경제적으로나 인생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실제로 무턱대고 가진 재산이나 시간을 한 가지 일에 올인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돈을 벌기 위한 일도 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이다. 우리는 상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더 잘 만들 수 있다. 초고층 건물을 생각해보자. 그 건물은 누군가의 상상을 통해 그려지고 구체화된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상이 더해져서 실제 건물이 완성된다. 만들려는 건물을 더 자세히 상상할수록
그 건물은 더 그 상상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상상을 통해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100년 이상 멘탈 트레이닝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들은 대부분이 경기 당일을 상상하며 멘탈 트레이닝을 한다. 또 근력 운동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상상만으로도 근성장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상상은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신체를 통해 외부로 나타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뇌는 들어오는 정보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책이나 그림을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글이나 그림의 내용이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널리 쓰이는 방송 기술이 있다. 바로 가짜 웃음이다. 시트콤이나 드라마에서는 가짜 웃음을 장면마다 넣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보면 가짜 웃음을 넣었을 때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뇌는 가짜 웃음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일 때문에 생겨났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화를 낼지 털어버릴지는 선택할 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뇌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진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감정은 결과를 바꾼다. 우리의 감정은 어떤 일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게 된다. 내 생각의 대부분은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잠재의식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며 통제할 수 없다. 잠재의식은 원인이고 의식은 결과의 영역인 것이다. 잠재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잠재의식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다. 어렸을 때의 나쁜 기억이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는 것처럼 어떤 일이나 생각이 좋든 나쁘든 그것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의 잠재의식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영화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면 중간에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장면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정하고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목표는 클수록 중요한 의미를 가질수록 좋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다. 싫든 좋든 간에 지금 성인 중 상당수는 100세까지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은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의 기준은 다양하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노인으로 보기도 하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의학적으로 노인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능 중 25%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정도가 되면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 의학적으로 노인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 의학적으로 노인으로 볼 수 있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72세 정도이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들은 인간의 일생에서 생물학적으로 크게 변하는 시점을 34세, 60세, 78세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통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데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 78세는 의학적으로 노인으로 판단하는 시점과 유사하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장기들이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작동을 멈춘다. 시간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노화를 멈출 수는 없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출 수는 있을까? 느리게 나이가 드는 습관은 무엇일까? 노화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살아온 방식 가운데 내 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이다.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는 곡물은 섬유질이 내용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올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흰쌀이나 밀가루 같은 정제된 식재료는 먹기에는 편하지만 너무 빨리 소화되고 흡수된다. 과도하게 흡수된 당분은 비만과 당뇨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화도 가속시킨다. 자신의 몸의 상태에 맞게 절식이나 일정 시간 금식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당뇨나 비만인 경우는 무턱대고 금식하는 것은 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병행하면서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 현대인은 잠 부족, 운동 부족, 정신적 결핍을 그와는 상관없는 영양제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영양제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진정한 건강 개선과 노화 지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류는 농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15에서 20km를 걷거나 뛰었다고 한다. 현대의 사람들은 하루에 5km도 걷지 않는다. 현대인은 만성적인 운동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수술로 입원해서 몇 달을 지내본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부위의 근육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게 되면 하루의 1% 속도로 근력이 감소한다.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급속히 노화한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빠르게 잃어버리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성에게 돋보이고 싶거나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중장년층이다. 사람의 근력은 3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골다공증,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을 확률이 증가하고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주며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잠을 줄여서라도 해결하려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적게 자면 단기적으로는 뇌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를 일으킬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을 보충하려고 당이나 술, 담배와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된다. 자극적인 음식은 몸에 악영향을 주고 다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잠을 줄이면 수명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잠은 8시간 내외의 범위에서 자신이 활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야 한다. 현대인은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경제적 상황, 학교, 직장, 가정, 수많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면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된다. 만약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몸이 버티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으로 하여금 비상상태로 인식하게 한다. 이것은 일종의 생존 반응으로 당이 땡기는 느낌이 들도록 해서 무언가를 먹게 하고 섭취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한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만든다. 스트레스에는 약이 없다. 스트레스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취미, 종교, 봉사와 같은 사회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잊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완벽하다는 것은 무언가 더 붙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핵심만 남기고 비워둔 상태가 완벽이다. 예술작품에서는 얼핏 엉성해 보이지만 공백과 여유가 있다. 이것이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면 감상자는 상상력을 발휘해 작품이 지닌 미묘한 틈을 스스로 메우기 마련이다. 뭐든 꽉 채우지 않고 일부러 여백을 남겨두기란 어려운 일이다. 여백을 두려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민과 관찰이 필요하다. 너무 반듯한 것은 여유가 없고 인위적이며 차갑게 느껴진다. 스타벅스 로고의 세일에는 자세히 보면 대칭이 아니다. 코 오른편의 그림자가 미묘하게 더 크다. 사람들은 완벽한 대칭일 때보다 이렇게 비대칭인 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마음에도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너무 빽빽해지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속도마저 빨라진다. 인류의 문화는 놀이로부터 시작했다. 생존에 성공한 인간은 재미를 찾고 그것은 놀이로 이어졌다. 모든 문화는 재미를 추구하다가 발견한 것이다. 사람들 중 취미로 시작한 것을 일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다. 덕업일치라고도 불리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놀이나 취미는 꼭 필요하다. 다른 목적 없이 오롯이 그것에만 집중하며 즐길 때야말로 자신의 진가가 발휘된다. 놀이에 탐닉하는 시간이 현대인의 지친 영혼에 숨결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혹시 모른다. 언젠가 그 놀이나 취미가 당신의 삶이나 직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프랑스의 음식 평론가는 다른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한다.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도 흔하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까.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다. 무의미한 단어는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읽고 쓰고 발음하고 연상하는 모두 단어엔 각자의 삶이 투영되어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에게는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주변에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찾아간다. 예전에는 철학관, 점집이 그런 곳이라면 요즘은 타로 카페가 아닐까.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에서는 심리 상담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발병자의 4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하다. 심리 상담을 꺼리는 문화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민간 심리 상담으로 볼 수 있는 철학관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말해주기를 원한다. 영국의 진화인류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는 현대인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고작 15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50명의 기준은 실제로 서로 안부를 묻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친구 관계를 말한다. 덤바는 정서적 친밀도에 따라 관리 가능한 인원을 구분하기도 했는데 절친은 5명, 친한 친구는 15명을 넘어가면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모든 관계를 망칠 수 있다.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에너지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적당한 고요에 둘러싸인 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이다. 또 나는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고독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갈 때 작가로서 자아를 발견하고 영감을 얻곤 한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하는 것은 기질의 차이일 뿐 우열의 차이가 아니다. 물리적 공간의 부족이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고립된 환경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섬에 사는 사람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이지만 북한이 대륙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서 사실상 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낯선 것에 대해 과잉 반응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 편견은 일종의 심리적 지름길이다. 눈앞에 있는 대상을 빨리 판단하고 싶어서 내가 이미 가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섣불리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나도 누군가를 향해 지독한 편견을 품은 적이 없었나 되돌아본다.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어떤 음식이 유행하면 순식간에 그 체인점이 생겨난다. 그 가게들이 몇 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행하는 건 쉽게 변하지만 유행하지 않는 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가치와 의미는 대개 변하지 않는 것들 속에 잠잠히 숨어 있다. 세상의 흐름에 날 맞추거나 다소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다 보면 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인파로 북적이는 큰 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샛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나를 잃고 살아간다는 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닐 것이다. 트러스트는 사전적 의미로는 신뢰인데 금융산업에서는 자산을 믿고 맡기는 것을 신탁, 즉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다른 회사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회사는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1900년대 석유왕 록펠러가 소유했던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가 유명하다. 소설 제목 트러스트는 금융자본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을 거느린 주인공의 투자회사 혹은 각자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확신을 의미한다. 소설 트러스트는 주인공 앤드루와 밀드레드 부부의 일생을 두고 소설가의 관점, 남편의 관점, 대필 작가의 관점, 부인의 관점에서 써진 글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각자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다. 소설 속의 소설인 채권의 주인공은 벤자민과 헬렌 부부이다. 벤자민 가문은 코펜하겐에서 미국으로 이민해 왔다. 아버지는 담배 사업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벤자민은 금융투자에 소질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선물과 옵션 등 투기적인 수단으로 고위험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벤자민은 돈의 뒤틀림에 매료됐다. 돈을 뒤틀면 돈이 자기 꼬리를 억지로 먹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돈이 돈을 낳았다. 브레버트 가문은 명성은 있지만 재산은 없었다. 따라서 브레버트는 딸 헬렌의 교육에 힘을 쏟았다. 브레버트 가족이 유럽 여행 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 일을 계기로 벤자민과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벤자민은 공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헬렌은 이것을 활용해 인도주의적 활동에 참여했다. 헬렌은 자선재단을 운영하고 예술가들을 도왔다. 벤자민은 가진 현금을 바탕으로 금융위기에 더 큰 부를 축적한다. 사람들은 벤자민이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벤자민과 헬렌을 피하기 시작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헬렌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다. 점점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해를 하기 시작한다. 벤자민은 헬렌을 위해 유럽으로 요양을 떠난다. 하지만 벤자민은 유럽에서도 사업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헬렌은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는다. 베벨 가문은 대대로 금융업자였다. 어제의 벼락부자가 오늘의 신사가 되는 세상이지만 금융업자는 언제나 그 뒤에 서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사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했다. 나는 숫자에 타고난 적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키워주셨다. 사업가는 르네상스적 인간이어야 하므로 나는 모든 영역의 지식을 얻고자 노력했다. 세계대전으로 유럽에서 돌아온 여인 밀드레드를 만천에서 만났다. 그녀는 예술과 문학,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밀드레드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우리 가문은 개인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공동의 선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나는 시장이 올바른 길을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주식 거래량을 티커테이프가 따라가지 못하던 시기에는 내 방법론과 본능이 역할을 발휘했다. 또 연방은행의 무질서한 간섭주의는 시장을 실패로 이끌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나는 공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밀드레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추리소설에 대한 취향이 생겼다. 그녀가 읽은 추리소설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 접시의 음식이 차갑게 식는 줄도 몰랐다. 결국 밀드레드는 스위스의 요양원으로 옮겼다. 그곳은 밀드레드에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밀드레드는 자신의 미래를 예상한 것 같았다. 나는 23살이었고 뉴욕 외곽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무정부주의자였고 자본주의를 싫어했다. 고향인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으로 와 인쇄공으로 일했지만 매번 월세가 밀렸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모자랐다. 나는 돈을 벌어야 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간 베벨 투자 회사에서 나는 앤드루 베벨 씨를 만났다. 앤드루는 해럴드 배너라는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 밀드레드를 빗대어 쓴 소설로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니
자신이 얘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쓰라고 했다. 자신의 가문의 성취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써야 한다고 했다. 아내인 밀드레드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은 쓸 필요가 없고 예수를 사랑했다고만 전해지면 된다고 했다. 앤드루는 자신이 말한 내용인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쓴 글을 계속해서 퇴짜를 놓았다. 결국 나는 앤드루가 마음에 들만한 가상의 앤드루를 만들었고 거기엔 다른 위인전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한 온갖 그럴싸한 얘기들을 넣었다. 그의 아내 밀드레드의 인생도 적당히 만들어냈다. 자서전에는 내가 겪은 일도 앤드루가 겪은 일처럼 썼는데 내가 추리소설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해주던 내용도 있었다. 그 내용을 읽은 앤드루는 진짜 자신이 겪은 것처럼 추리소설 이야기를 내 앞에서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서전은 앤드루 베벨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출판되지 못했다. 내가 70살이 되었을 때 앤드루와 밀드레드 부부의 개인 서류가 일반인에게 공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밀드레드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이제는 박물관이 된 앤드루의 저택에서 밀드레드의 일기를 발견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에게 카드 기억력 묘기를 선보이도록 했다. 여러 사람이 갑자기 내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내기도 했다. 편두통이 심해진다. 아파서 침대에서 나오지도 못했다. 나는 앤드루가 준 소액의 기부금으로 앤드루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렸다. 앤드루는 내 방법을 따라했지만 나만큼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나는 규모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앤드루에게 알려주었고 앤드루는 크게 성공했다. 그 이후 그는 나에게 투자의 규칙을 알려주고 나는 규칙을 넘어서 생각을 넓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고 행복했다. 하지만 큰 성공 이후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자 앤드루는 내 지시를 듣기 싫어했다. 나는 점점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들일수록 사이가 멀어졌고 앙심을 품게 됐다. 나는 지나가는 말로 앤드류에게 우리 금융 시스템은 뉴욕 증권 거래소 티커를 입력하는 4명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만약 누군가가 그중 한 사람에게라도 뇌물을 줘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면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했다. 몇 주 뒤 앤드루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 나는 그를 범죄자라고 불렀다. 앤드루는 내가 자신의 성공을 견딜 수 없는 거라고 했다. 우리는 그 후 2년 동안 서로에게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암을 진단받았다. 살날이 손에 꼽힐 만큼밖에 남지 않았다. 주스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고통스럽다. 연달아 실패하는 치료에 진이 다 빠진다. 일어나 보니 왼쪽 발목에 깁스가 채워져 있다. 모르핀을 마친 나를 움직이다가 부러뜨린 모양이다. 기억도 통증도 없다. 지금부터는 그 무엇도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무시무시한 자유. 나는 긴 잠에 빠진다. 이에루는 우리 조직의 보스다. 중후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외모다. 이에루는 외모와는 달리 계산이 빠르고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라윗은 가장 아끼는 동생이며 오른팔이다. 라윗은 장난기가 있고 활력이 넘친다. 이에루는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지만 가끔 라윗이 기어오를 때가 있다. 이에루는 어린 시절 정을 생각해서인지 크게 야단치지 않는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라윗은 자신이 보스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에루는 그런 라윗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 조직원들은 혼란스러웠다. 보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다. 그러자 라윗은 공개적으로 이에룬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라윗은 조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에룬에게 소리를 치고 위협적인 몸짓을 했다. 이에룬은 조직의 데모인 마마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마마는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며 이에룬에게 무언가 얘기를 건넨다. 이것을 알게 된 라윗은 격분하여 보스 이에룬을 공격한다. 이에룬도 이제는 참지 않는다. 조직원들을 모아 라윗에게 반격한다. 라윗은 이에룬과 조직원의 공격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직원의 일부는 이런 보스의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윗은 공격에 상처를 입고 파위스트를 찾아간다. 파위스트는 데모 마마에게 밀려
자리를 못 잡고 있지만 음모와 계략에 능한 중년의 여성이다. 라윗은 파위스터와 손잡고 쿠데타를 준비한다. 보스 이에루는 고민이 많다. 나이 때문인지 힘도 딸리고 라윗의 세력이 계속 커지는 것도 불안하다. 이번 라윗의 도전은 마마와 우호적인 조직원들의 도움으로 막아냈지만 다음번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윗은 파위스터의 계략에 따라 조직의 3인자 니키를 포섭한다. 니키는 이제 막 어른이 된 신참이지만 덩치가 크고 힘이 좋다. 라윗은 니키와 함께 자신들 편에 서도록 조직원들을 공격하고 협박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벌어지는 작업에 보스 이에루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몇 달이 지나자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라윗과 리키의 연합을 지지하게 되었다. 결투의 순간이 다가왔다. 보스 이에루는 자신의 자리를 걸고 라윗과 한판 결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루는 최선을 다했지만 1대1 싸움에서 힘이나 기술로는 라윗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에루는 부상을 당하며 싸움에서 졌다. 라윗은 손을 내밀었고 이에루는 패배를 인정하고 라윗의 손을 잡았다. 라윗은 새로운 보스가 되었고 니키가 2인자, 이에루는 3인자로 밀려났다. 한동안 조직의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2인자인 니키가 다른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원래 니키는 힘이 좋았지만 생각은 그렇지 못했다. 이에루는 힘은 떨어졌지만 명석한 두뇌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루는 너도 1인자가 될 수 있다고 니키를 부추겼다. 니키는 꿈에 부풀었다.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니키와 이에룬 연합이 1인자 라윗을 공격했다. 조직원들 일부는 1인자를, 일부는 니키와 이에룬 연합에 가담했다. 처참한 전쟁은 승부가 나지 않고 종료됐다. 많은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조직 내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1인자의 패배를 의미한다. 1인자 라윗은 조직원들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니키에게 1인자 자리를 내주게 된다. 니키는 1인자가 되고 나자 본성이 드러났다. 조직원들에게 호통치고 때리기를 일삼았다. 니키는 조직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루는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자신이 다시 맡으면서 권력을 일정 부분 찾아왔다. 1인자의 권력이 나눠진 것이다. 때로는 니키가 이름만 보스가 아닌지 의심스럽게도 했다. 경험 많고 교활한 이에룬이 뒤에서 니키를 조종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에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직의 보스가 된 니키는 이에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에룬을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못했다. 이에룬은 자신이 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보스가 동등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침팬지다. 책의 내용은 네덜란드 아루남 동물원 사육장에서 벌어지는 침팬지 30여 마리의 행동을 20년 동안 기록한 것이다. 소규모 동물원과는 달리 축구장 크기의 넓은 야외 사육장을 갖추고 있어 야생 침팬지의 사회활동을 엿볼 수 있다. 이 요약은 책의 내용 중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고 영상의 재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컨셉은 사전적 의미로는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한다. 현대의 사업에서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면 그 컨셉을 알 수 있다. 스타벅스는 집과 직장 사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컨셉이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어디든 내 집처럼이 컨셉이고 닌텐도는 가족과의 시간을 되찾는 게임기가 컨셉이다. 기업은 이 컨셉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한다. 컨셉이 바뀌면 제품과 서비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컨셉은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수단이다. 컨셉은 고객의 눈높이에서 쉽게 만들어야 한다. 또 누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한다. 기뻐하는 고객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말을 컨셉으로 정해야 한다. mp3 플레이어가 개발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는 여러 회사에서 제품을 내놨고 서로 저장 용량이나 성능, 가격을 내세우며 홍보를 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내용들은 고객들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으로 뒤늦게 mp3 플레이어 시장에 들어왔지만 주머니 속의 천곡이라는 컨셉으로 mp3 시장을 단숨에 장악해버렸다. 당시 아이팟보다 더 성능이 좋은 mp3 플레이어는 많았지만 고객들은 주머니 속의 천곡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광고에 더 끌렸다.
컨셉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식의 컨셉은 결국 아무런 특징이 없는 상품이라는 의미가 된다. 컨셉의 대상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전 연령,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스타벅스는 흡연율이 70%에 육박하던 1990년대부터 매장 내 금연을 실시했다. 큰 사랑을 받으려면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컨셉은 고객의 욕구나 문제를 경쟁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업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해결할 때 필요한 새로운 의미를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의식 중 5%밖에 인식하지 못하며 나머지 95%의 무의식이 생각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 순간 갑자기 열광적으로 그것에 빠지는 경우가 이것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자신들의 무의식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객 욕구를 파악할 때는 표면에 드러난 것 이외에도 고객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또 컨셉은 기업의 과거인 창립 목적 또는 사회적 사명에 걸맞아야 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적 미래, 즉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야 할 새로운 의미를 말하기도 한다. 정리하면 컨셉은 세 가지 C의 관점에서도 부합해야 하고 MV의 관점에서도 적절해야 한다. 고객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내려오면 기업의 미션과 비전이 나타내는 시간의 흐름과도 만난다. 그 교차점에 바로 올바른 컨셉이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 속의 감정을 이입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흥미로운 이야기에는 금방 빠져들어 자기 일인 것처럼 반응하고 생각한다. 같은 팀 동료부터 조직외 관계자, 궁극적으로는 고객까지 다양한 사람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존에 없던 방식이나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이야기를 통한 공감이 더욱더 절실하다. 공감을 얻지 못하면 컨셉은 실패한다. 어떤 기술이 등장하든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과제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라는 물음 하나만 남는다. 우리 인생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미를 찾는 일이 아니던가. 우리는 왜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가? 주인공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불성실한 남편이 외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다. 남편은 무능한 데다가 뻔뻔하기까지 해서 주인공과 시청자를 속 터지게 만든다. 주인공은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민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면 속전속결로 이혼이 진행된다. 주인공은 이혼 후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직업적으로 성과를 낸다. 열심히 일하는 주인공을 훈남 재벌 2세가 발견한다. 재벌 2세는 자상하고 능력 있지만 가진 것 없는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다. 주인공의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사랑한다. 하지만 재벌 2세의 부모는 주인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하고 결혼에 반대한다. 재벌 2세를 좋아하는 비슷한 나이의 라이벌 여성이 등장하여 방해하기도 한다. 보통 주인공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등장인물과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관계이지만 주인공 자신은 모르고 있다. 또는 기억 상실에 걸리거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사건의 대부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감초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장면이나 상황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쉴 틈을 준다. 터진 사건들은 더 커지고 악화되고 복잡해지다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 해소된다. 재벌 2세와 결혼하거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불치의 병을 극복하는 등 주인공의 고난이 해소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난다. 우리는 왜 이런 뻔하고 답답한 드라마를 좋아할까? 예전 학자들은
이야기를 단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강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그 일을 겪은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그 상황에 있을 때와 동일한 부분의 뇌가 활성화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이야기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게 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거나 듣거나 읽어서 배우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여 듣게 하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야생에서 생활하던 때에는 작은 변화라도 빨리 알아채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인간이 사건을 예상하고 추측하는 것은 생존 본능에 해당한다. 인간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생활하던 시절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곧 능력이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해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이다. 막장 드라마만큼 얘기거리가 많은 이야기도 흔치 않을 것이다.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이것이다. 좋은 이야기는 인간적인 주인공이 이유 있는 고난을 겪고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고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 주인공의 고난을 함께 느끼고 응원하며 끝끝내 목표를 이루어내고 함께 기뻐한다. 막장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출생의 비밀은 주인공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주인공은 모르지만 시청자는 알게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주인공에게 감정적으로 지지하게끔 한다. 막장 드라마의 문제는 주인공이 착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주인공은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자신이 가진 권리마저 행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참는다. 주인공이 너무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100% 선한 사람은 악당보다 더 정이 가지 않는 법이다. 일부 드라마에서는 복수 장면에서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여 답답함을 해소하기도 한다. 주인공의 시련은 그것이 해소되었을 때의 쾌감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더 값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직도 어떤 조직은 신입생이 들어오면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등 호된 신고식을 실시한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두더라도 그런 신고식이 그들의 소속감이나 조직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주인공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주인공이 평탄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부여된다. 손찌검을 당하고 김치로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버려지고 배반당한다. 시청자는 그런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도 그것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예측하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 변화로 인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막장 드라마가 비판받는 이유는 주인공이 겪는 고난이 너무 억지거나 생뚱맞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억 상실이나 불치병같이 맥락없이 부여되는 주인공의 고난은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 인간은 물 없이도 3일을 살 수 있지만 이유가 없이는 3분도 참지 못한다. 이유 없는 고난은 시청자를 답답하게 만들고 결국 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주인공의 목표는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교훈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복수와 같이 뻔한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진다. 좋은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에 관해 말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게 한다.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예측해보고 상상해본다. 잘 만든 이야기는 독자나 시청자를 감정적으로 충분히 몰입하게 만들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야기는 단순한 놀이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